네, 발달 심리학 3주차 1차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발달 심리학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은 발달 심리학의 역사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이 비슷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는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자분들도 이 내용이 지금 사실 우리가 전문 용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발달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해 드린 대로 이 발달 심리학의 역사에서 우리 중세시대는 이 폐쇄적인 그런 신분사회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이 어찌 보면 조선시대와 같은 그런 철저한 관료주의 사회에서 신분적으로 그렇게 이제 유지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중세시대 때는 이제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동을 성인과 특별히 구분지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같은 맥락으로 그 키만 좀 작은 덩치가 작은 그러한 사람으로 그냥 여겨졌는 시대였죠. 왜냐하면 중세시대에서는 아직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세시대에서는 당연히 가장 효용 가치가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효용 가치가 있다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성인 남성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야 되면은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남성이었고, 물론 이제 여성이 완전 배제된 건 아니지만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신체적인 이 조건 면에서 조금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그런 이제 성향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 시대 때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제 상황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6세기로 이제 넘어오면서 유럽사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새로운 직업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이제 필요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분야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세대가 형성되면서 그에 맞는 직업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한창 이제 경제를 이제 성장시키고 나라가 가난해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시기에는 사실 심리 상담사 사실 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가 필요로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 분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심리학과가 지금은 사실 사회과학에서 심리학과가 이 뭐랄까요, 입학 기준을 본다면은 심리학과가 꽤 높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심리학과가 지금만큼 그렇게 인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이 심리학과 쪽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경제가 더 발전하고 사람들이 인식 개선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사회과학 쪽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과목이 문헌정보학과였습니다. 모든 쉽게 말하면 도서관 사서 이런,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다 스마트화 되어버려가지고 사실 도서관에 가면은 도서관 사스가 생각보다 몇 명 없습니다. 대부분 다 검색하고 그리고 직접 자료를 찾아서 아날로그식으로 본다기보다는 다 지금 스캔해서 다 지금 이제 PDF 파일로 다 문서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가서 도서관에 가서 옛날 자료를 찾아서 복사해서 보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헌정보학과가 사실 굉장히 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회과학에서 이제 이 문헌정보학과가 굉장히 들어가는 확률 점수도 높았고요. 사실 우리 학교 계명문화대학교에도 문헌정보학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20년 전에 폐과되었거든요. 서서히 스마트화가 되면서 이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 폐과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른 과들이 또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심지어 뭐 요즘에 보면은 우리 왜 예술관 쪽하고 사회과학관인가요? 그쪽 건물사에 보면은
이 반려동물 그 무슨 과가 있더라고요. 한 번씩 우리 왜 이 학생들이 개 끌고 다니는 거 보셨죠, 학교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 개가 보면 누가 봐도 좀 예뻐 보이고 좀 잘 다듬어진, 잘 관리된 개들을 한 번씩 보잖아요. 그 반려과 거기서 이제 수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새로운 분야의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 이걸 일단은 잘 이해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 집안,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 다 해당은 되지 않겠죠. 그들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학교가 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 16세기 초라 그러면 1700년대잖아요. 영국에서 1700년대에 이렇게 더 본격화 되었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16세기 초면은 1700년대 초입니다. 근데 딱 100년 전에 1601년도에 죄송합니다. 16세기 초. 그러니까 이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계상을 보면 1700년도잖아요. 근데 이 15세기 시작된과 동시에 1601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100년 전으로 보면은 바로 영국에서는 사회복지가 시작되었거든요. 세계 최초로.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과 성인도 분리하게 되었고, 성인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그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아동들에게 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7세기 영국 철학자 로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그 환경에 의해서 아이들이 만들어진다고 봤죠. 그 후대에서는 이제 사회학습 이론, 반드로아가 사회학습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 아동기태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많이 또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8세기 후반과 19세기를 이제 돌아오다 보면은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9세기가 시작된과 동시에 과학이 급속도로 또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와 그리고 이 상담이라는 이런 이 상담과 또는 이 심리 쪽에 관련된 그러한 학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되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에 이 아동 연구는 이 아동의 복지에도 도움이 되는 실생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은 이 상담과 그리고 이 복지가 같이 견주어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는 실제적인 문제, 즉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실체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제일 먼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존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슬로우의 이 욕구 5단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밑에가 생리적 단계입니다. 욕구 5단계에서 이 제일 대표적인 게 제일 위에는 당연히 자아 실현 욕구 단계인데 제일 밑에는 생리적 욕구 단계. 즉 인간의 이 존재 자체, 생존 자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위에 있는 어쩌면 존경의 욕구, 뭐 사랑의 욕구 이런 것들이 어쩌면 위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는 그만큼 이 아동 복지에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을 초점을 맞추면서 이 상담이 심리가 계속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20세기 초로 보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미 다뤄봤던 것들처럼 20세기가 시작된과 동시에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만 4년 1918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파로 전체주의가 나타나고 군부 독재가 나타나며 독일에서는 나치즘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결국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또 1939년도에 또 이제 어찌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앞에 초반부터 중반까지 한 50년 동안은요,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이 세계대전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 당시에 이 아시아 국가들은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배제된 상황은 맞죠. 왜냐하면 국방력이나 경제력 부분에 있어서 많이 뒤처졌기 때문에. 하지만 유일하게 이 일본이 또 2차 세계대전에 또 하나의 전범 국가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으로 일단 보시면서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 고아들이, 물론 지금도
뭐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시대는 무지막지한 그냥 폭격이 이루어지는 시대였고 지금은 군사 시설을 중심으로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다 점령을 해서 항복을 받아냈다라면은 지금 시대는 군사 시설이 다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맞서 싸울 무기도 없고 그런 체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하고 이 미국 전쟁에서도 물론 미국이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하고 같이 뭉쳐서 이란을 공격하고 있지만 대부분 뭐라고 했어요? 자꾸 항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군사시설을 계속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전쟁 고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 고화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러한 이제 상담과 그런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한 그런 시대로 어찌 보면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야동들의 발달이 돼서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하면서 발달 심리학으로 본격적으로 불리게 된 게 어찌 보면은 20세기 지금으로 따지면 100년도 안 되었죠 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5, 60년 전에 이 발달 심리학이라는 이 발달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애사의 발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 심리학으로 크게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달 심리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에서 어찌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이 처칠이라는 사람이 전쟁은 승리를 이끌었지만 그 당시 그래도 영국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았단 말이에요. 연합군들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맥락이 굉장히 강했죠. 이미 우리가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1차 세계대전 때 도심이 많이 파괴되면서 어린이들이 많이 어른들에 비해서 취약하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가.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토대로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에는 영국이 런던, 대도시에 있던 런던이나 뭐 그쪽에 있는 좀 공업지대의 중심이었죠. 그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뭐 리버풀이나 아니면은 뭐 또 여러 가지 리저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형성되어 있던 맨체스터나 이쪽으로 형성되어 있던 많은 이제 도시의 아이들을 시골로 이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생명은 건졌지만 이 부모들하고 분리되어 버렸죠. 아직까지 분리할 수 있는 어쩌면 체계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분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명은 건졌지만 이 분리 불안을 비롯한 심리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찌 보면은 이에 대한 더 본격적인 이 발달 심리학이 영국에서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 발달 심리학에서 가장 기본 쟁점이 되는 유전과 이 환경입니다. 문자 그대로 유전이라는 거는 자, 인간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개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내외적으로 특성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람마다 인지하는 방법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내외적으로 개개인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물론 한 부모님으로부터 똑같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유전적인 것이 발달 심리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유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100%가 아니겠죠. 당연히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처럼 사람들은 당연히 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될 그런 환경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누군가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특히 예체능 쪽이 좀 더 그게 심하다 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한다고 유명한 성악가가 될 수 있을까요? 잠자는 시간 빼고 매일 연습한다고 해서 사실 성악이라는 거는 이 예체능 쪽은 다른 분야는 또 일정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성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이 목소리 성대를 타고나야 되겠죠. 악기 다루는 거는 또 뭐 열심히 또 노력한다 손치더라도 미술 그림 그리는 거 보면 학원을 한번 안 다녀도 미술 그림 잘 그리는 애들 있잖아요.
되게 뭐 엄마가 시각 디자인을 하거나 엄마가 화가인 경우 애들이 또 그런 영향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 자체를 우리가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그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이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학습을 통해서 또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그리고 이루어져 이제 형성해가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유전과 환경을 그렇게 발달 심리학에서는 좀 구분해서 그렇게 보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속성과 비연속성입니다. 이 연속성과 비연속성은요, 우리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성 한번 보세요. 한 개인의 행동 혹은 지식이 갑자기 발달하기보다는 점차 발달하고 능력이 축적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뭐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린 같은 경우, 기린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잘 달린다거나 갑자기 저 위에 있는 거를 막 열매를 잘 따먹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뭔가 하나가 갑자기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하나씩 발달을 하면서 그 능력이 축적되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따지고 연속성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것이 연속성이 더 중요하고 비연속성은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형성의 차이고 어찌 보면은 이 유기체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뭔가가 하나가 뭐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과정을 지나면서 발달하면서 생애 발달사를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계속 어릴 때 배웠던 지식이 축적된 거를 가지고 어쩌면 청소년기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걸 습득하면서 옛날 걸 활용하죠. 그리고 이제 성인기가 되면은 아동기, 청소년기 때 만들어진 그러한 발달들이 내 몸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성인기를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축적된 지식으로 또 이제 후기 성인기와 노년기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이제 비연속성입니다. 자, 이 비연속성은 이 발달 특성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나비 같은 경우 나비는 애벌레 과정을 지나서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뭐 이제 번데기를 지나서 이 어찌 보면은 이제 곤충으로 저렇게 이제 나비를 발전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뭐 나비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구리 대부분 보면 조류 종류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아래에서 태어나서 뭐 이제 모습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물론 뭐 포유류도 그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지만 포유류는 뭐 쉽게 말해서 어릴 때 그 모습 딱 보면은 커서 먼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호랑이 새끼를 본다 해서 얘는 커서 사자가 될 것 같다. 그럴 생각할 사람 없잖아요. 물개를 보고 나서 얘는 커서 뭐 고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뭐 알을 보면은 이게 무슨 커서 심지어 금방 부화된 새끼를 보더라도 얘가 나중에 무슨 새가 될 거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연속성 발달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유기체도 있다라고 그래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으로 우리가 또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능동 대 수동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요 이 능동적이란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고 이 수동적인 거라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 어찌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우리 삶에서 지금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여기서는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황 규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보시면은 어린아이가 혼자 책을 읽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것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수동적인 모습 옆에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죠. 저것이 그러면 굳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어찌 보면은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는 저 혼자 책을 보고 있는 저 아이는요. 누군가의 책을 글씨를 읽어준다거나 아니면 글씨를 가르쳐주는 누군가의 그런 지도 즉 자신이 수동적인 존재로 누군가의 어떠한 교육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그러면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수동적인 그림을 보면은 사실 저 아이가 그러면은 글씨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수동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요. 양육자가 어찌 보면 아이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어찌 보면은 이 뭐랄까요, 라포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심리적으로 부모 자녀 간의 좋은 유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가 글씨를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렇게 개입해서 또는 어머니가 개입을 해서 저런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상황 규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무시하고 편의대로 개입을 하게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아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부모님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개입을 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 조류가 알에서 이제 끼어서 나올 때 핀셋으로 알 껍질을 많이 끼워주게 되면 그 조류가 태어나서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나와서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지만 혼자 깨고 나온 그런 조류,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병아리가 되겠죠. 병아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처음에 실험을 지난번에 많이 했잖아요. 한 번씩 그 자료에 보면은 분명히 태어날 때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이 부화를 옆에서 많이 도와준 이 병아리 같은 경우는 생존율은 뭐 또 차이가 났지만 생존율뿐만 아니라 이 성장 과정에서도 굉장히 뭐 우리 표현대로 좀 비실비실하게 병치레도 많이 하면서 뭐 그렇게 혼자 스스로 깨고 나온 병아리하고는 좀 또 다르게 그렇게 이제 또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능동이랑 수동이라는 이 발달, 어찌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발달 심리학에서의 기본 쟁점에서는 유전 환경도 중요하고 연속성, 비연속성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잘 기억해야 되겠지만 능동, 수동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어쩌면 편협된 그러한 지식으로 개입을 하면은 조금 이해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 능동과 수동 이거를 우리가 상황 규정으로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규정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은 훨씬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실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수업했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소개만 잠깐 할게요. 제가 우리 심리 측정과 평가 내용 수업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했잖아요. 발달 심리학에서 연구 방법과 이론을 보면은, 자, 연구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관찰을 하고 뭐 문제, 물론 이건 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입니다. 우리가 심리 측정 및 이 결과 평가 그 수업에서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연구 방법 그 자체는 과학적이 되어야 됩니다. 연구 방법이 과학적이 되지 않으면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면은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그 연구 결과는 어찌 보면은 이제 이 퀄리티가 떨어진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모두에게 보편적인 지식으로 통용될 수 없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맥락을 일단 이해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설명이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료 수집하는 방법. 제일 대표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설문지를 돌린, 자, 여기는 관찰법. 먼저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면접, 만나서 하는 거겠죠. 그리고요, 보시면은 이 질문지, 설문지를 돌리는 경우.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각 그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 연구. 이거는 어떠한 사례 연구가 되어 있는 걸, 사례 관리되어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실험 설계. 뭐 이거는 이제 어쩌면 요거 내용은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가 심리 측정 결과 평가 그 수업 내용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발달 심리학 연구 방법과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상자들, 뭐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다양한 사례를 열어놓고 그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 4주차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
3차시 시간입니다. 이 수업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